그 돈 내가 가져갔지?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미자는 순간 눈을 깜짝했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 지금 막 커피 끓이려고 했는데. 박미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자의 웃음이 흔들렸습니다. 딱 0.3초. 그 0.3초를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0.3초에서 시작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가까웠던 두 여자의 이야기.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깊은 배신이 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5세의 한 여자가 평생 처음으로 법원에 발을 들이고 혼자서 이겨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자 한 통이 쏘아올린 것.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8월의 햇볕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부엌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순자는 늘 하던 대로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시간이 순자는 좋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딸아이가 출근하고 난 후 집안에 혼자 남아 바깥의 참새 소리를 듣는 그 잠깐의 여유가 순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자기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한 번. 문자였습니다. 순자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요즘은 광고 문자가 워낙 많이 와서 반사적으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어차피 지우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런데 화면에 뜬 문자를 읽는 순간 손에 들었던 보리차 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실행 완료. 실행 금액 2,800만 원. 담보 설정일 2024년 8월 7일.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비로소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800만 원. 그 숫자가 무엇인지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딸아이 손잡고 둘이 살아남기 위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면서도 한 달에 몇만 원씩, 정말 몇만 원씩 빠짐없이 부어온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긁는 날도 연금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노후야. 이건 내 마지막 울타리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이 뭐라고 말하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대출 신청인이 본인이 맞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닌데요. 그러시면 직접 지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고 참새는 여전히 창밖에서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는데 순자의 내부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을 마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 란에는 이순자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순자의 도장이었는데 순자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리인 란이 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짚어주었습니다. 대리인 이름 박미자. 그 이름 석자가 순자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박미자, 미자, 40년 친구, 친자매라고 불렀던 그 사람. 순자는 서류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뭔가 더 말을 하고 있었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장면만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미자가 순자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잔 날이 있었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술 한잔 하다가 늦었다며 눌러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40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기에 순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온 순자가 어둠 속에서 미자가 서랍장을 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자야, 뭐 찾아? 아, 놀랐잖아. 두통약 있나 싶어서. 서랍장엔 없어. 부엌 찬장에 있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은 다음 날 아침 미자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랍장. 그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거센 분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허탈함도 아니었습니다. 창피함이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그날 밤 그냥 넘어갔을까? 나는 왜 40년 동안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 그 창피함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순자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자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 햇볕이 이마를 때렸습니다. 땅이 뜨거웠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순자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의 세상이 방금 뒤집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자의 번호가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외운 번호.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번호.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어버리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40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시집을 가던 날 손을 잡아주었던 미자, 남편이 죽었을 때 밤새 옆에 앉아 있어 주었던 미자, 딸이 아팠을 때 병원 앞에서 같이 울어주었던 미자.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 눈물 뒤에 진짜는 무엇이었던 걸까? 순자는 걸으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2부 웃는 얼굴로 나타난 미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동생에게도, 평소 속을 털어놓던 교회 권사님에게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은행에 다시 찾아가 대출 서류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위임장에는 순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순자가 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흉내는 제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순자 옆에서 지켜본 필체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이 무기가 됐구나. 내가 미자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미자에게는 나를 속이는데 쓸 수 있는 재료였구나. 순자는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하자. 내일 오후 2시 우리 동네 그 카페.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 마침 나도 보고 싶었어. 내일 봐. 느낌표, 물결표, 어떤 흔들림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는 걸까? 어느 쪽이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빗속에서 볼 수 있는 자리. 자신은 역광을 등지고 미자는 빛을 정면으로 받는 위치. 작은 것이었지만 순자는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골랐습니다. 뭐든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낱낱이. 미자는 2시 3분에 들어왔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름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 새 가방을 메고 입가에는 웃음을 달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달려오다시피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어머, 오래간만이다. 얼굴이 좀 상했네. 무슨 일 있어? 미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별일은 없어.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맞아. 나도 갱년기 때부터 불면증이 생겨서 아직도 고생이야. 수면제 처방받아 볼까? 아니, 괜찮아. 커피가 나왔습니다. 미자는 설탕을 2스푼 넣고 휘휘 저으면서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야기, 교회 이야기, 미용실 원장이 남편과 싸웠다는 이야기. 말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 사이 어디에도 2,800만 원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없었습니다. 대출 서류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지, 미자야. 요즘 세상 무섭더라. 왜? 노인들 상대로 금융 사기가 많잖아. 나도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미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0.3초?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연금 관련해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거든. 대출이 실행됐다고. 세상에, 보이스피싱 아니야? 요즘 그런 게 진짜 많다던데. 미자는 눈을 크게 뜨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휴, 조심해야지.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못 믿겠더라.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순자는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도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내 도장을 훔친 사람이, 내 서명을 흉내낸 사람이. 순자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게, 아무도 못 믿겠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아, 맞다. 우리 태성이 얘기 들었어? 태성이는 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38살. 한때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무언가를 한다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일이 반복된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름이 나오자 뱃속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번에 완전히 새 사업 시작했어. 이번엔 진짜 규모가 달라. 투자자도 여러 명 끌어들이고 그쪽 업계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랑 파트너 맺었다고 하더라고. 미자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배어났습니다. 눈가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사줬어. 나한테. 순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면서 미세하게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차를? 응, 독일 차야. 내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거. 태성이가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어머니,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7천이 넘어. 7천만 원. 순자는 가방 안에서 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보이지 않게 꽉 쥐었습니다. 이 차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2,800만 원으로는 7천짜리 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빚이 더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의 아들은, 미자가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아들은 누군가의 노후를 갉아먹고 그 위에서 새 차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좋겠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겠지요. 그치? 나도 인제 팔자가 좀 펴지나 봐. 이 나이에 아들한테 이런 효도도 받아보고. 미자는 웃으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웃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순자는 느꼈습니다. 이 웃음이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진심이 없어도, 죄책감이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미자는 순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갈까?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다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빈틈없이 그날 밤 순자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정아였습니다. 38살.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순자와 정아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정아는 엄마 앞에서는 늘 씩씩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얼마나 가느다란지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정아는 귀가 밝았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엄마의 상태를 읽어내는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법적인 절차, 서류, 소송, 그 세계는 순자에게 낯설었습니다. 정아야, 엄마 이야기 좀 해도 돼? 당연하지. 말해. 놀라지 말고 들어. 그리고 순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자 한 통부터 은행 방문, 서류 확인, 미자의 이름, 오늘 카페에서의 만남까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정아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나 지금 갈게. 그날 밤 정아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아는 법률 관련 지식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내일 당장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엄마, 왜 사흘 동안 혼자 이걸 들고 있었어?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걱정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일이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한테만큼은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정아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자, 이모한테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절대로 티내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아. 엄마가 오늘 카페에서 잘했어. 잘 참았어. 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40년의 우정이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종이 서류 위에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며칠 전에 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를 만났고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와 지금 연락을 유지하고 계세요? 네. 그게 더 유리합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 내 생일 알지? 올해 환갑이야. 잔치 준비하는데 너 꼭 와야 해. 맨 앞에 앉혀놓을 거야. 순자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특별한 거 준비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한 것,
순자의 입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 무언가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아마도 준비였을 것입니다. 3부 무릎 꿇고 빌던 미자의 두 얼굴. 증거를 모으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그 열흘 동안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미자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웃었고 교회 예배 시간에는 나란히 앉아 찬송을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사가 일러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은행 지점에 다시 찾아가 대출 실행 당일의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사에게 전화를 돌렸고 상담사가 직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20분 후 순자는 은행 지점장실 안에서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달 전 오전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있는 여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는 습관,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아놓는 버릇. 40년 동안 봐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미자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고 인감도장을 꺼내 스스로 찍고 서명란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2,800만 원이 낯선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화면을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맞으시나요? 화면 속 분이? 네. 한 글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CCTV 영상 캡처본과 함께 대출 서류 사본, 위임장 필적 감정 의뢰서를 한 봉투에 모았습니다. 정아가 도와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집으로 가져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갑잔치가 열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예고도 없이 벨이 울린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정아는 출근해서 없었고 순자는 혼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러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미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올라가도 돼? 미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근처 산책 나왔다가 들른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내오면서 순자는 등 뒤로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흔들리지 말고,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자는 보리차를 홀짝이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순자의 방, 순자의 거실, 순자의 살림살이를. 그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순자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랍장. 미자의 눈이 잠깐 그쪽으로 갔습니다. 있잖아. 미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순자의 가슴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 아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나한테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순자는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떠보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순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분명함이 순자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래,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나이 들면 다 이래. 미자는 잠깐 순자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맞다. 우리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그 웃음이 방 안에서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달리기를 한 것처럼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쓰는 일이 그렇게까지 체력을 소진하는 일인지 순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자가 다녀간 날 왜 왔을까? 단순히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을까요? 순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눈치챘는지, 그것을 탐색하러 온 것이었을까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미자가 이미 눈치를 챘다면 환갑잔치 전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태성이에게 연락해서 흔적을 지우거나 그렇게 되면 순자가 가진 것만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상담사가 말했던 심리적 자백을 받아낼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자, 이모가 갑자기 왔었다고? 응. 아무 말 없이. 뭔가 이상해. 엄마, 이제 좀 속도를 올려야 할 것 같아. 정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퇴근하고 갈게. 상담사한테도 연락해 볼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미자의 환갑이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순자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꺼낼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꺼냈을 때 감당해야 할 것들을. 40년의 무게가 지금 순자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상담사와 정아의 조언으로 순자는 미자와 단둘이 마주 앉을 자리를 한 번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들이밀고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백에 가까운 말이 나온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아가 녹음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주머니에 넣어.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돼. 순자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들고 미자 앞에 앉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거북했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고 함정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그런데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함정은 내가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정은 이미 파져 있었습니다. 내 도장을 훔친 날, 내 이름으로 서류를 꾸민 날,
내 연금을 빼내간 날. 그때 이미 함정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미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간단한 이유를 댔습니다. 환갑잔치 선물 상의하고 싶다고. 그 말에 미자는 기쁘게 왔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척하면서 순자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앉은 미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쟁반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쌍화차야? 잘됐다. 오늘 좀 피곤했거든. 순자는 미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자가 눈으로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미자는 잠깐 순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대출 신청서, 위임장, 그리고 CCTV 캡처 사진.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 몇 초 동안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미자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잖아. 그 말에 미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순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미자가 탁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어깨가 들썩이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나 진짜 미안해.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죽고 싶었어? 태성이가 죽겠다고 해서, 도박 빚쟁이들이 애를 잡으러 온다고 해서. 나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어. 생각이 없었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나도 몰라. 딱 한 달만 쓰고 채워 넣으려고. 태성이 빚만 갚으면 바로 갚으려고. 울음이 말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싶었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순자는 그 울음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통곡하는 걸 보는 순간 무언가 가슴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자는 그 느낌을 알아챘습니다.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눈물로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정이 지금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순자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응, 말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든지 말해. 뭐든지. 태성이 도박 빚이 2,800만 원으로 다 끝났어? 미자의 울음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 멈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한 번도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나한테도 한 번만 진짜로 말해줘. 긴 침묵이었습니다. 미자의 어깨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작은 소리였습니다. 2,800이 처음이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 다른 데서 빌린 것도 있고, 태성이 빚이 얼마인지 나도 다 몰라. 다 알면 나 심장이 터져 죽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갚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구나. 이미 수렁이 깊었던 것이었구나. 딱 한 달만, 딱 한 달만이라는 그 말이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이었던 것이었구나.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미자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앞에서 이 정도면 이해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이 정도 울었으면 넘어가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순자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나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더 머물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CCTV 사진을 마지막으로 집어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10시쯤 순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미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이상했습니다. 순자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단체 채팅방 대화가 캡처된 것이 아니라 미자가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에게 보내려던 것을 순자에게 잘못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야, 글쎄, 그 기집애가 나한테 서류 들이밀더라고. CCTV까지 뽑아놨어. 어이가 없어서.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나를 도둑년 취급하잖아. 평생 같이 지낸 정이 있는데 그걸 못 참아? 어차피 내가 갚으면 됐잖아. 근데 그걸 법으로 들이댄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법이 뭔지 모를 것 같아? 순자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던 그 사람이 12시간도 안 지나서 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눈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를, 유세 떤다고, 도둑년 취급한다고, 정이 있는데 못 참냐고.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순자는 오히려 가장 냉정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그 문자 한 통에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40년의 정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그 문자 한 통에 꺼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응, 엄마. 환갑잔치, 내가 거기서 할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다는 게 거기서 다 말한다는 거야? 응. 엄마, 정말 그래도 돼? 거기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야. 정아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도울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갑잔치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사부 환갑잔치, 가장 화려한 복수의 시작. 잔치 일주일 전부터 미자는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돌잔치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니고 환갑잔치에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 싶을 만큼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고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따로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미용실 원장한테도 마트 사장님한테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잔치 장소는 동네에서 가장 큰 한정식 식당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탁자만 15개였습니다. 하객이 100명을 넘길 거라고 미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순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자가 직접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이번 잔치 제대로 해보려고. 태성이가 다 알아서 해준대. 케이터링도 따로 시키고 사진 작가도 부른다고 했어. 아들이 이런 거 해준다는 게 어디야, 그렇지? 미자의 눈가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아들 잘 뒀다.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미자는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잔치 사흘 전 순자는 정아와 다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 사무실은 구청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 오가는 말들은 순자에게 어떤 화려한 것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법적 효력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금액도 언급했어요. 이게 있으면 형사고소는 충분합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명예훼손 같은 걸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담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가 명백히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고소가 들어온다면 그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 현장에서 발언 내용을 사전에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분해서 사실 외의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분 안 해요. 상담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그러실 것 같네요. 그날 밤 순자는 정아와 함께 앉아 발언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사실을 밝힐 것인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 정아가 노트북으로 타이핑했고 순자가 불러주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정아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A사 2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2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1번, 2번, 3번. 더듬지 않을 때까지. 정아는 그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3번째 읽기가 끝났을 때 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안 떨려? 안 떨려. 나는 지금 듣는데도 떨리는데. 순자는 딸의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내가 떨면 안 돼. 그날 거기 같이 있어야 하니까. 정아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것,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 잔치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이크를 잡는 것. 그 마지막 장면에서 순자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때 손이 떨릴까? 목소리가 갈라질까? 앞에 앉아 있는 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막혀버릴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혼자서 정아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옆에 있어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떠오른 남편의 얼굴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일을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잘할 거야. 그 말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순자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 사람은 늘 그 말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잘할 거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씻고 나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밝은 색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옷장 안에서 감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몇 해 전 딸의 발표회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딱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파우더를 두드리고 입술에 연한 분홍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 순자는 잠깐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5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는 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정아가 방문 너머에서 불렀습니다. 응, 나간다. 연회장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순자와 정아는 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 교회 집사님들, 동네 지인들. 순자가 아는 얼굴도 여럿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연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탁자마다 국화꽃 다발이 놓였고 벽에는 미자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커다란 패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케이터링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가 2개 세워져 있었고 빔 프로젝터가 미자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벽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눈길이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아가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마이크는 중간쯤에 사회자가 자유 발언 시간 줄 거야. 그때 손들면 돼. 내가 옆에서 녹음하고 있을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 3번째 탁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에서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탕. 순자는 조금씩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미자가 들어온 건 3시 5분이었습니다. 분홍빛 드레스였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였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올림머리를 하였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2개 감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미자에게로 쏠렸습니다. 미자는 그 시선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눈가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미자가 달려오다시피 했습니다. 순자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늘 따뜻했던 그 손. 와줬구나. 고마워, 진짜. 당연하지. 환갑인데. 이쁘게 입고 왔네. 어머, 그 투피스 오래됐다. 그거. 그래도 입을 만하잖아.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뒷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뒷모습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것은 미자의 조카였습니다. 젊고 목소리가 큰 남자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능숙하게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덕담이 오갔고 건배가 있었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미자는 촛불 앞에서 2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연회장은 뜨거웠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음식 냄새, 꽃향기.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그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꽃 다발 사이로 무대를 바라보면서 마이크 2개를 바라보면서 가방 안에 넣어온 2장의 종이를 의식하면서 정아가 옆에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셔. 순자는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미자 여사님을 위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미자 여사님과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인연을 맺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몇몇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봉사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경로당 할머니였습니다.
미자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접혀 있는 두 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순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시선들이 순자에게로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웃으며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분은? 옆 탁자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박미자 씨 40년 지기 친구분이야. 이순자 씨라고. 사회자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분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정말 뜻깊겠는데요.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아가 살짝 순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놓았습니다. 순자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자는 주빈석에 앉아 순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40년 친구가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덕담을 해줄까 하는 기대가. 순자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이크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잠깐 연회장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아주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퍼졌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미자 씨와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순자입니다. 오호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박수도 몇 번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두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동작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적어온 것이겠거니, 덕담을 준비해 온 것이겠거니. 순자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해 8월 국민연금 담보대출 2,800만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 신청서의 대리인 란에 적힌 이름이 박미자였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굳었습니다. 누군가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CCTV 영상에는 박미자 씨가 제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들고 창구에 앉아 대출을 실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박미자 씨와 직접 대면하였고 박미자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빈석에 앉아있던 미자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보았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박미자 씨의 아들은 현재 심각한 도박 빚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노후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 했으나 박미자 씨가 저 모르게 지인들에게 저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순자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손이 탁자 위를 짚고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홍빛 드레스가 그 순간만큼은 무겁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미자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이름이 연회장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40년을 너를 믿었어.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 안은 처음 2, 3초 동안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깨지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웅성거림,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 탁자를 치는 소리, 어딘가에서 그릇이 쏟아지는 소리.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서 울리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미자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향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 안에는 어색함과 경멸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자가 탁자를 돌아 순자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너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이 돼? 순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재빨리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모, 한 발 물러서세요. 미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정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고소장 접수됐어요. 이모가 지금 여기서 뭘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미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사람,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 멀뚱히 서서 미자를 바라보는 사람. 연회장 입구 쪽에서는 누군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환갑잔치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아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바깥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을 초입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아직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응. 그리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걸으면서 가방 안에 2장 종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오후, 무너진 우정의 잔해와 법정의 시간. 연회장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순자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아는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가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잘했어. 순자는 잠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나? 응. 목소리 하나도 안 떨렸잖아. 떨었어. 안 그랬는데. 속으로 정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그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아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창문에 실루엣으로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옳은 것이었을까? 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조용히 법적으로만 처리하면 안 됐을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 관계 없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불편하셨을 텐데, 잔치가 그렇게 끝난 것을 보고 미자 편에서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미자의 그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잘못 보내온 그 문자,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는 그 말, 평생 지낸 정이 있는데 못 참냐는 그 말, 그 말들을 다시 떠올리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순자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순자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정아와 함께 갔습니다. 형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꼼꼼한 사람 같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면서 중간중간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피의자 박미자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형사가 펜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 적었습니다. 피의자가 자백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 제출해 주셨죠? 네. CCTV 캡처본도 있고요. 네. 형사가 서류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의자 소환 절차 진행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몸에서 뭔가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몸 안에 쌓여있던 긴장이 경찰서를 나오면서 정아가 순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어. 나머지는 법이 하는 거야. 순자는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이 하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법이라는 것과 가까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고소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법이 순자 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순자야.
미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알아. 그날 잔치에서 그런 거, 나 진짜 많이 힘들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 왔어. 나한테 출석하라고. 알고 있어. 순자야, 나 어떻게 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이 울음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해주었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그것이 40년 동안 순자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순자가 달려가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응.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왜? 나는 내 피해자야.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맞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변호사 구해. 법대로 해.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 말에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그 통증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미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밀어내야 하는 상황이 슬퍼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것이 가슴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경찰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사가 끝난 후 미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순자와 정아는 상담사와 함께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미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원금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와 위자료는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이자랑 위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받겠습니다. 상담사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미자 측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2,800만 원의 이자,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총 3,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일시불로 받겠습니다. 정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할 납부 수락하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지 모르잖아요. 상담사도 동의했습니다. 미자 측은 사흘을 끌다가 결국 일시불 수락을 통보해 왔습니다. 돈이 순자의 통장으로 들어온 날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입금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순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정아는 엄마 곁에서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다 들어왔어. 그래. 진짜 다 받았어. 그래. 정아가 순자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월의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높았습니다. 돈이 돌아왔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우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나눴던 웃음도,
눈물도, 밥상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도 그 어느 것도 3,400만 원으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40년의 정보다 내 노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비싼 값을 치렀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자가 합의를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민사 쪽은 조정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좁았습니다. 나무 탁자 하나, 의자 몇 개, 그것이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방에서 조정관 앞에 앉아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 그 소리가 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순자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든 변호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순자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마치고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발견하자 가볍게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다 됐어? 응, 다 됐어. 커피 식기 전에 마셔. 순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미자와 마주친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였습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두 사람 다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거리가 10걸음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드레스가 아닌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고 눈 아래가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을, 드레스를 차려입고 연회장을 누비던 그 뒷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을. 슬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미워서 한 일이었지만 미움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진심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 안에서 어떤 날들은 진짜였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2,800만 원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심일 수도 있고 동시에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복잡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순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등을 세우고, 눈을 뜨고,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순자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습관적인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느슨해졌습니다. 느슨해진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을 순자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도 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업이었습니다. 정아가 권했고 순자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에 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붓을 쥐고 먹을 갈고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는 그 시간 동안 순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도, 돈도, 법원도 아무것도.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씨 이야기, 붓 이야기, 먹의 농도 이야기. 그 가벼운 대화들이 순자에게는 신선했습니다. 40년의 깊이보다 때로는 이런 가벼움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순자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저녁의 거리였습니다.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 아파트 창문, 가로등,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그 빛들 사이를 버스가 조용히 달렸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질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아침이 올지. 40년의 우정이 끝났다고 해서 순자의 시간도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처음으로 온전히 순자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서도 아니라, 그냥 이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맑고 선명한 느낌이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골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길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아가 저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응. 순자는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아가 뚝배기를 가스레인지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가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아가 밥 공기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뭐 썼어? 삶은 가까이 있다.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순자는 밥 한 술을 떴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문장 써보라고 하더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쓰다 보니 알 것 같더라고. 어떤 뜻인데?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쫓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잘 보라는 거 아닐까? 정아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맞는 것 같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가끔 보글보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서 들린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6부, 그래도 사라진다. 그래도 살아간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월 말이었습니다. 아직 바람이 찼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안에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딱딱하지 않은 것, 여전히 춥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것, 계절이 몸을 푸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였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가로등이 마지막 불빛을 내고 있었고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참새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자는 창틀에 손을 얹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는데, 슬픈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찬 공기와 참새 소리와 밝아오는 새벽이 한꺼번에 순자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날 오전 순자는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산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명절마다 기일마다 빠짐없이 다녀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도 있었고 혼자 가는 것이 어쩐지 허전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정아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겨울 끝에 산이었습니다. 잡초들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나무들은 아직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고요한 산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산소는 작은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조금 걷어냈습니다. 가져간 국화꽃 몇 송이를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순자는 비석 위의 이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좀 힘들었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친구한테 뒤통수 맞았어. 연금도 날릴 뻔했고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 받아냈어. 정아랑 같이. 순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지 알아. 잘했다고 했을 거잖아. 그렇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가면서 국화꽃잎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나도 잘했다고 생각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타래 같은 것이 엉켜 있다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입구 쪽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자와 비슷한 나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화분을 하나 옆에 두고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걸어가서 그 벤치 옆에 섰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눈을 들었습니다.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순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산소 다녀오셨어요? 네. 남편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겨울 끝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외롭죠? 네. 순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또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웃음이었습니다. 외롭다는 말에 웃을 일은 없었는데 그 말이 서로 똑같다는 것이 왜인지 위로가 되어서 웃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순자예요. 저는 최복순이에요. 복순 씨. 네. 다음에 또 오시나요, 여기? 봄 되면 한번 올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깐 더 앉아 있다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연락처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40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벤치 하나를 나눠 앉은 5분이 때로는 충분했습니다. 깊이보다 진심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업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업이 끝나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수업실 창문 너머로 문화센터 앞 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어느 사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은 언제 핀다고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자는 새삼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수업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박 선생님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70줄에 들어선 분이었는데 붓글씨 솜씨가 순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개나리 예쁘네요. 그러게요. 순자 씨, 오늘 글씨 많이 늘었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삐뚤삐뚤한데. 삐뚤어도 힘이 있어요. 글씨에 사람이 담기더라고요. 글씨에 사람이 담긴다는 말이 순자의 귓속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붓을 처음 쥐고 먹을 갈고 흰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어딘가 이 시간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 삐뚤어도 괜찮은 것, 완성보다 과정이 먼저인 것. 다음 주에도 오시죠? 당연히 오죠. 두 사람은 나란히 문화센터를 나왔습니다. 개나리 앞을 지나면서 순자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고 작은 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모여 있으니 환했습니다. 그 무렵 정아한테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정아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순자는 찻잔을 손에 쥐고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 정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을 꺼낼 때 사람들이 짓는 그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나 사람 사귀는 사람 있어.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한 1년 됐어. 1년이나?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올해 힘든 일이 있어서 타이밍을 못 찾았어. 순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38이 되어서도 엄마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끄러운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의 가슴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나보다 2살 많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야. 아이는 없고. 직업은? 중학교 교사야.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착해? 응, 착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해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엄마 일 때문에. 그때 많이 옆에 있어줬어.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렸습니다. 딸이 힘든 동안 딸 옆에 누군가 있었구나. 순자가 몰랐던 동안 그 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있었구나. 고마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한번 봐야겠네.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보여주기 싫어? 아니, 좋지. 그냥 놀라서. 순자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아야. 응. 엄마가 이제까지 너한테 한 번도 못 해준 말이 있어. 정아가 조용히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을 꺼내는데 순자는 65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순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늘 걱정하고, 늘 챙기고, 늘 조심하라고 말해왔으면서 행복하라는 말 한마디를 이제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순자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저 말을 해놓고 속으로는 내야 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상처받아서 이제 와서 무슨 행복이냐고 그런 생각이 을에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행복하게 살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서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봄이 깊어지면서 순자는 한 가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권한 것이었습니다. 글씨를 배우면 자기 글씨로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다고.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일기라니. 게다가 솔직히 손글씨가 아직도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쓰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다. 정아가 무슨 말을 했다.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를 보았다.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어떤 글씨를 썼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글로 적다 보면 이상하게 하루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들이 글로 쓰이면서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봄이라는 글자를 썼다. 봄. 쓰고 보니 이 글자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다. 어느 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정아가 저녁에 나한테 잘 자라고 했다. 잘 자. 두 글자가 이렇게 따뜻한지 예전엔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오래 망설이다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미자 생각이 났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안타까웠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것이다. 아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잘했다. 나는 잘 버텼다.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문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힘이 있는 글씨들이었습니다. 글씨에 사람이 담긴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 글씨 안에 이순자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낸 이순자가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이겨낸 이순자가.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밤의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나무들의 잎이 다 나온 것이었습니다. 겨우내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이 소리 없이 잎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분하셨나요? 시원하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셨나요? 순자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리고 그러면서도 일어서야 하는 이야기.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대단한 용기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손이 떨려도 괜찮고 밤새 잠을 못 자도 괜찮고 법원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것. 그래도 걸어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서두르지 않고 뒤를 너무 오래 보지 않고 40년의 우정이 끝났다고 해서 40년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날들은 좋았던 날들로 남겨두고 나쁜 일은 나쁜 일로 끝내고 그리고 앞을 보면 됩니다. 삶은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보리차 한 잔의 온기 안에 딸아이의 잘 자라는 인사 안에 창밖 참새 소리 안에 봄바람에 흔들리는 개나리 한 가지 안에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들이 사실은 늘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처 끝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사랑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